2003년 5월 13일 베이징 차오양지우 스즈로쿠에 살고 있는 리프나는 갑자기 형과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푸나는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거나 금전적인 부탁이 할 일이 있으면 수시로 형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는 편이었습니다. 형은 1999년에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경의 한 건물을 임대해 목욕탕을 열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픈하고 얼마 후 돈을 조금 벌더니 나중에는 직원 100명을 거느릴 정도로 성공해 집안 어르신들은 형이 돈을 쓸어 담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보일러실 직원 5명, 세탁실, 카운터, 세척실 등 남탕과 여탕 2곳에서 직원들을 고용했으니 그 많은 인원을 고용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형 사업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사스의 여파로 중국 정부에서는 전염병이 번지지 못하게 목욕탕이나 여관, 호텔을 강제로 문 닫게 했기 때문에 형의 사업장도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정부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강제로 영업을 강행한다면 영원히 교도소에서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목욕탕이 문을 닫자 수십 명의 직원들은 짐을 싸 고향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도시에 정착할 수 없게 되자 아예 목욕탕 일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나 짓겠다며 귀농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결국 목욕탕에 남은 건 형수와 보일러 기사 그리고 청소 직원을 포함해 최소 인원 5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던 형은 금고에 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며 목욕탕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만 했고 사스가 종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프나는 형과 연락이 되지 않자 형이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목욕탕으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선 리프나는 입구에 커다랗게 써놓은 글을 읽었는데 영업정지? 그런데 왜 목욕탕 안이 이렇게 어둡지? 형! 형! 영수! 영수? 아무도 없어요? 아이씨, 사람들이 전부 어디 간 거야? 푸나는 목욕탕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러나 닫혀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문은 힘없이 열렸고 혹시 내부에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쉽사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우, 이게 무슨 냄새? 아우, 고양이라도 죽었나? 아우. 푸나는 구역질 나는 냄새를 맡으며 전등 스위치가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아, 스위치가 어딨더라? 전등불이 들어오고 목욕탕이 밝아지자 사무실을 둘러본 후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푸나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봤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물 빠진 목욕탕 욕실 안에는 형과 형수 그리고 보일러 기사, 종업원까지 모두 5명의 직원이 살해된 채 엎어져 있었습니다. 푸나는 너무 무서워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재빨리 목욕탕을 나왔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현장을 봉쇄하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형사들은 들어가자마자 고약한 악취가 풍기자 악취가 나는 욕실 쪽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저쪽 출입구 짐은 제치하고 혈흔이 있나 한번 확인해봐. 욕조 안에는 아주 비참한 상태의 시신 여러 구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거 뭐야? 사람을 가둬놓고 참수한 거야? 뭐야 이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사망한 형태가 아주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두 손이 뒤로 꺾인 채 머리를 욕조 바닥에 처박은 상태로 살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분명 혼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살인 행위였습니다. 여러 명이 들어와 역할을 분담해 그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리 형사가 욕지를 조사하던 중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냐며 왕 형사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방금 그 소리 못 들었어? 아이씨, 무섭게 하지 마. 이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났다고 그래? 살인사건 현장에 애기 울음소리라니. 잘못 들었겠지? 아이씨, 아니라니까. 나 분명히 들었어. 경찰들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들어가자 조그만 창고 방 안에 커튼이 쳐져 있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직원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것 같은 공간이었는데 여기서 들리는 것 같은데? 리 형사가 커튼을 열어젖히자 그 안에 이제 돌도 지나지 않은 듯한 갓난아기가 이불에 감싸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범들이 이곳에 아기가 있는 줄 모르고 그들만 살해한 것인지 아이라서 살려두고 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울다 지친 듯한 상태였고 아마도 목욕탕 주인 리페인안의 자녀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결과에 어떻든 다행히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이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주변 CCTV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사스로 인한 시민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어 마트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고 약국이며 주유소까지 문을 닫고 있어 그들의 이동 경로를 찾아낸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차를 타고 이동했다면 용의자를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용의자들은 목욕탕 주인인 리페인안이 타고 다니던 중국산 자동차 샤릴이라는 차를 빼앗아 타고 도주했는데 차가 그리 흔하지 않아 그들의 이동 경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살인범을 추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목격자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용의자들이 타고 간 차는 북경의 외진마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경비원은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마 14일 새벽이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날을 기억하냐면요. 원래 일반인들이 그 시간대는 마트에 들어올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차 운전석에서 뚱뚱한 남자 한 명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있다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두 명의 남성이 내리더라고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몰래 주차장을 나가길래 한마디 해주려고 했던 기억이 나요. 한마디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다가 얻어 터지기라도 날에는 저만 손해게요? 요즘 애들 그냥 놔둬야지. 그러다 큰일 나요. 주차요금만 몽땅 받으면 되죠. 경찰은 CCTV에 찍힌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결과 그들은 3인조로 떼를 지어다니며 강도짓을 일삼고 빼앗은 돈을 포커판에서 탕진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우체국은행 직원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 전화하셨다고요? 네, 5월 14일 오전이었어요. 수상한 사람이 은행에 와서 신고하게 됐죠. 야구 모자를 쓰고
얼굴에는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하신 남성이었어요. 큰 돈을 한 번에 인출해 가서 전화 한번 드리게 된 거죠. 얼마나요? 280만 원이야. 일반 직장인 월급 몇 년치를 찾아갔군요. 경찰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간 통장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이거 목욕탕에서 사망한 직원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맞아요, 리벤 씨. 당시 영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경찰은 5월 14일 덩치가 큰 사람이 얼굴을 가리려 하얀색 마스크를 하고 야구 모자를 쓴 모습을 확인하고 쇼핑몰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목격했다는 뚱뚱한 운전자와 비슷한 것 같아 프린터에 뽑아 경비원에게 보여주러 갔습니다. 자, 선생님.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그때 당시에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 사람 맞아요. 경찰은 차를 운전하고 간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왕찡칭이라는 남성이었는데 택시 운전수로 일하고 있는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m 75에 상당히 뚱뚱한 몸을 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인 척하며 탑승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걸 부르셨죠? 어서 오십시오. 어디까지 모셔드릴까요? 일단 이 차오행로 란다우 따르샤에 있는 경찰서로 갑시다. 택시가 출발하자 택시기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던 왕 영사는 그가 이번 살인사건의 용의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리 영사에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수갑을 준비하고 있던 리 영사가 왕징칭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차를 멈춰 세우며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태평하게 택시 영업을 하네. 간땡이가 부었구만. 리 영사는 수갑을 꺼내 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경찰은 왕징칭을 끌고 곧바로 취조실로 데려갔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놔요! 무고한 시민을 이렇게 막 다뤄도 되는 겁니까? 예? 야, 더 할 말 있어? 아니요. 그럼 그 공범들 어디 있는지 풀어. 안 그러면 너 더 저 깊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수가 있어. 그만 때리십시오. 저희는 총 4인조로 움직이는데 두목은 리빈이고 그 아래 행동대장이 리준빈 그리고 막내 봉자연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은 왕징칭이 알려준 두목 리빈을 검거하기 위해 그의 집을 급습했으나 그의 아내는 남편이 그동안 강도짓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리준빈과 포커를 치러 나간 지 며칠이 되었다며 집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조직의 두목인 후이진보는 9년 전 길림성에서 살인을 저지른 후 가짜 신분증을 돈을 주고 사 리빈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베이징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고 아내와 결혼 후 아이도 낳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북경으로 숨어 들어온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자 도박판에서 세 사람과 친해져 강도 조직을 결성하게 되었는데 안전해. 우리 비록 도박판에서 만나서 우영제를 맺은 강도들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다. 그럼요, 형님. 형님, 그런데 말입니다요. 뭔데? 제가 자주 다니는 크리스탈이라는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요. 거기에 사장이 돈도 엄청 많이 벌었지 말입니다요. 그런데 그런데 사스가 난리 치는 바람에 말입니다요. 목욕탕 문 닫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말입니다요. 그 사람 원래 도박꾼인데
전염병 때문에 돌아다니도 못하고 목욕탕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지 말입니다요. 돈 아주 많은데 지금 도박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났지 말입니다요. 그래. 그럼 사이즈는 어때? 금고의 현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리빈 일당은 스스로 문 닫힌 목욕탕 사장 리페인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와 친해진 후 도박장에서 카드 도박을 하며 친해졌습니다. 막내 펑장류는 크리스탈 목욕탕을 찾아가 목욕탕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페인안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형, 이 포카 붙였어 어떻게? 아우, 정말 그렇지 않아도 나 손이 근질근질해서 아주 미칠 것 같아. 어디 판 깔린 데 없냐? 펑장류는 목욕탕을 한번 둘러보더니 형, 여기는 문 닫았어? 사스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야. 단속 걸릴까봐 저렇게 불 꺼놓고 있다고. 팔이 한 마리 없어. 아, 형, 그러지 말고 우리 도박장 같은 데 가지 말고 내가 친한 형들을 데려올 테니까 문 닫아놓고 여기서 게임만 하면 되겠네. 어차피 출입하는 사람도 없구만. 그래 어때? 리페인안은 목욕탕 안에서 숙직하며 생활하는 직원들과 아내가 신경이 쓰여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래. 아니 어차피 목욕탕 문 닫아서 들어올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다 판 벌리고 여기서 포커 치자. 내가 포커 책상이랑 의자 세팅 다 해놓을게. 그렇게 리빈과 일당은 리페인안과 친분을 쌓아 아무런 의심 없이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고 포커를 치며 페인안이 방에 들어가 돈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금고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귀금속이 어디에 있는지 직원들은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파악한 후 범행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죽기로 소문난 리페인안은 그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때우며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친구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페인안의 생각과는 달리 리빈 일당은 강도 준비를 마친 5월 13일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칼과 밧줄, 강목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형님,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요. 그 목욕탕에 사장 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 말입니다요. 그 애기도 있고 웨이터도 15살짜리도 있는데 말입니다요. 이거 다 죽이는 것도 좀 그렇지 말입니다요. 이 자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너 지금 당장 나가서 돈 벌어봐. 너 같은 놈 누가 써주나? 우리같이 전과 있는 놈들은 아무 데서도 불러주지 않는다고. 증인 남기면 또 감방에 들어가야 하니까 절대로 흔적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형님. 예. 리빈 일당은 미리 준비해둔 둔기를 들고 목욕탕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던 사장 리페인안과 그의 아내 그리고 보일러실과 직원들을 깨워 가지고 있는 모든 귀금속을 빼앗았고 직원들의 통장을 빼앗아 두 손에 밧줄을 묶은 채 고문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욕실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참수하듯 살해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목욕탕 직원들은 고통스러워하다 혹시나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리빈 일당에게 알려주었으나 비밀번호를 알게 된 즉시 그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친부도 없던 낯선 사람들을 도박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인 페인안의 실수로 전 가족이 살해당하고 남아있던 직원들까지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고향집에 숨어있던 막내 펑장윤을 검거했고 차를 타고 도주하던 리빈과 리준빈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리비는 원래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으며 본명은 후이진보였습니다. 그는 길림성에서 여러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후 북경으로 도주해 신분을 세탁해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되었습니다. 2003년 9월 5일 베이징 법원은 후이진보와 린주빈 그리고 공범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 (2001년 3월) 중국 사천성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집을 나간 지 5일이 넘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기혼녀로 남편과 딸이 있는 여성이라서 특별하게 장기간 집에 안 들어올 이유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얼마 후 사천성 강령강 대교 아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가 바다에 이상한 물건이 있는 것 같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으로 달려가 배를 타고 강속에 있는 그물을 끄집어내 보았더니 그 안에는 토막난 여성의 시신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신은 총 36개의 덩어리가 3개의 그물망에 나누어져 담겨져 있었는데 그물망 한 개당 약 12개에서 13개의 덩어리들이 나눠져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토막난 시신을 재빨리 육지로 옮겨 과학수사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부검하던 부검인은 시신을 보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여성이 사망하기 전에 토막을 내 살해한 후 무엇인가로 가공한 듯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여성을 토막낸 후 삶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부검인은 토막나기 전에 이 여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간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2001년 사천성 원시형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말씀하세요. 언니가 나간 지 한 5일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녀는 언니가 집을 나간 지 5일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가 나간 시간 대충 몇 시쯤 됩니까? 그날 저녁 8시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떤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언니가 성도에 잘 도착해서 있다고 거기서 일하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등 그런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 삼도 어디에 있다는 말은 안 하고요. 네, 언니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딱 끊어버렸어. 경찰은 평범한 여성이 갑자기 실종된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해 그녀의 진원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종녀는 올해 39세인 여성으로 이름은 국리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리연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성격 차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 아이 교육비 문제와 생활비 문제로 끊임없이 싸우다 남편이 폭행하는 바람에 중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작년에 남편과 이혼 서류를 마친 상태였는데 두 사람 다 돈이 없다 보니 눈치만 보고 집을 나가지 않아 누가 먼저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아 그냥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한 집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더욱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던 2001년 3월 22일 오전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던 슈에는 딸 얼굴이라도 볼까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안방에는 아내만 잠을 자고 있고 딸이 이미 등교를 마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에는
일찍 잠을 자려 샤워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슈에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아내가 화장실 가기 위해 눈을 비비고 나왔습니다. 슈에는 비록 아내와 이혼해서 한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혹시 모를 정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리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리언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나! 에이, 자기야, 미안해. 아, 우리 그냥 이전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 응? 이거 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미 연길 씨랑 만나고 있는 거 몰라? 아이, 알지. 아니 아는 사람이 그딴 소리를 해? 너 그 사람하고 아직 결혼식도 올린 것도 아니잖아. 잘 생각해보라고. 아, 우리가 그동안 한 집에서 산 지도 10년이 지금 넘었어. 애 키우느라 정말 열심히 돈도 벌었다고. 돈을 벌어? 야, 뭐 얼마나 벌었는데?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그동안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번 돈 너한테 빌려준 거 아니야. 6,000위안. 6,000위안이라니? 아니 그 돈은 그냥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로 주고 퉁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니,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은 분명 이혼 서류 다 마치고 법원 판결이 난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남남이 된 상태에서 내 돈을 빌려준 건데 위자료라니. 무슨 위자료라는 거야? 엄연히 빌려준 거지. 뭐? 빌려줘? 야, 그럼 차용증이라도 있어?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그 당시에 서로 믿으니까 차용증 같은 거 안 쓰고 빌려줬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차용증 쓰라고 했지, 너한테. 아, 차용증 없으면 저리 비켜. 화장실이 나가게. 아이씨, 뭐야 이게. 야, 너 혹시 그 돈 그놈한테 준 거냐? 리언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야, 말이 말 같지 않아? 슈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나빠진 리언은 뒤돌아서며 슈에의 따귀를 때렸는데 야, 남편 구실도 못하는 게 어디에서 돈 가지고 지랄이야? 몇 푼 안 되는 거 그냥 위자료 줬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슈에는 리언을 거실로 끌고 가 탁자 위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 오늘 아주 끝장을. 슈에는 거실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을 보며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슈에는 아내에게 달려가 뭐야? 자기야, 자기야, 일어나봐. 순간 그녀를 감싼 왼손이 끈적하다는 느낌이 들어 손을 꺼내봤습니다. 아이씨, 이게 뭐야? 죽은 거야? 아이씨.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진 슈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쓰러져 있는 그녀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슈에가 리에를 화장실에 던져놓고 칼과 망치를 가지러 간 사이 그녀는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은 것으로 착각한 슈에는 공포에 질려 한시라도 빨리 아내를 처리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슈에가 칼과 망치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오자 아이씨, 힘들어. 가만히 있어봐.
아이씨, 그런데 이걸 어디다 버리지? 이대로 버리면 썩지도 않을 텐데. 거실로 나와 집안을 둘러보던 슈에는 압력밥솥을 바라보며 가만 있어봐. 그래. 압력밥솥에 쪄서 강물에 버려버리면 금방 사라지겠지. 아이씨, 힘들어. 슈에가 잠시 숨을 돌리려 하던 순간 딸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자루하고 그 다음 것들이. 창고로 들어간 슈에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자루와 그물을 들고 나와 썰어놓은 덩어리들을 새 자루에 나눠 담았습니다. 화장실에 그대로 놔두면 딸이 발견할 것이 걱정되었던 슈에는 아내를 자루에 담아 베란다 화분 사이 한쪽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락스통을 사와 서둘러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시간이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슈에는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그때 딸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이 일찍 끝나 조금 일찍 돌아왔다며 신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약한 소독약 냄새가 난다며 얼굴을 찌푸렸고 아빠에게 뭐하고 있었냐며 묻자 슈에는 태연하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며 청소가 곧 끝나니 바로 환기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슈에는 딸이 어머니를 찾기 전에 선수치며 엄마! 엄마는 회사에서 저 빨리 간다고 한 것 같아. 내일이나 돌아온다고 한 것 같더라고. 딸은 실망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슈에는 딸이 눈치채지 못한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10시 딸이 잠자리에 들자 슈에는 조용히 집에서 나와 큰 길로 걸어갔습니다. 택시! 택시! 어디로 모실까요? 강영강 대교로 갑시다. 이 시간에요? 택시가 한참 다리 위를 달리던 순간 여기 좀 세워주세요. 다리 한가운데서요. 슈에는 다리 위를 천천히 걸어가더니 다리 한가운데 서서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 정도 깊이면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거야. 다리 조사를 마친 슈에는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자전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집으로 올라가 베란다에 숨겨놓았던 자루 하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달려 다리 위에 도착한 슈에는 아이씨, 마늘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이쯤이었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자전거에서 자루를 끄집어내린 슈에는 두 손으로 잡고 있던 자루를 다리 아래로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서 새벽까지 자루를 모두 강에다 버린 슈에는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씨, 그래.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절대로 못 찾겠지. 오전 8시 토막낸 시체를 강에 버리고 돌아오던 슈에는 맞다, 내장. 집에 있던 흔적이 생각났던 슈에는 있는 힘껏 페달을 밟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차가 아파트 아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재빨리 가지고 내려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한 슈에는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시내에 있는 안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왔어. 시간 없으니까 일단 아마부터 시작해. 네네. 알았어요. 아마부터 시작하지. 그럼 뭐부터 시작해요? 안마가 시작된 지 5분 후 아가씨, 이리 봐. 핸드폰 있지? 핸드폰 왜요? 잠깐만 씁시다. 줘봐. 통화만 하면 돼. 내가 전화를 걸어줄 테니까 전화기에 대고 뭐라고 하냐면 됐어요. 제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돈 줄게. 야, 100여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전화해서 리언이 친구인데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며칠 있다가 간다고 말해. 그리고 끊으면 돼.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여동생이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친구인 척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안마방 도우미는 슈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가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그녀를 안심시킨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슈에와 리언은 1984년 슈에가 전신전화국 근무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실하고 착하기로 소문난 그는 지인의 소개로 리언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을 확인하더니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10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리언이 친구들과 늦은 저녁까지 술을 마시고 캬바레를 기웃거리더니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언의 여동생은 얼마 전부터 언니가 형부와 싸움이 잦아지더니 이혼하고 오갈 곳이 없어 같이 살다 실종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여동생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언니의 행방을 조사하던 중 최근에 여동생에게 걸려온 언니 친구라는 여성의 전화번호를 추적해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언니 친구가 아니라 아마방 도우미였다는 것을 알아내고 도우미를 취조해 그날 손님의 부탁으로 전화를 걸어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슈에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해 취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아내를 집 화장실에서 도망낸 후 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슈의 집을 급습해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에서 리언의 혈흔과 유전자를 검출했습니다. 슈에는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불안에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할 바에야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게 98년쯤인가 그 아내가 갑자기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딸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들하고 춤추는 캬바레를 들락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들어오곤 했죠. 그럼 아내분이 그때부터 외도가 시작된 건가요? 예, 그때부터 집안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99년 가을이었어요. 아내가 캬바레에서 7살인가 8살 어린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대화를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이 갈 때까지 가버려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더라고요.
두 사람은 사건 발생 1년 전인 12월에 이혼 수속을 마치고 따로 살기로 했으나 두 사람 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집을 사서 나가지 못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며 수도료, 관리비 문제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슈에는 리언이 근무가 없는 날 재결합 문제로 다시 한번 만나 대화를 해보자고 했으나 그녀는 단칼에 거절하며 선을 그어 슈에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날 슈에는 아내가 더 이상 자기에게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성 법원은 슈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레를 후원해 주시는 멤버십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레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길리였습니다. (2002년 2월 3일) 중국 하난성 휴우연 기차여가 모텔 골목에 어수룩한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그 남성은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어갔는데 걸음걸이로 보아 남성은 모텔 골목이 익숙한 듯 했습니다. 남성은 작고 허름한 2층 높이의 한 여관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여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여관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카운터 쪽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주인공들의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경비라고 해봐야 조그만 식탁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 엎드려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성은 편히 자고 있는 경비원을 굳이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경비원의 정수리를 마주보며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아가씨, 방 하나 있나? 카운터에서 한참 텔레비전 드라마에 몰두하고 있던 샤오팡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손님이 단 한 명도 묵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오늘 첫 손님이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중년 남성은 카운터 아가씨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카운터 방 안으로 들이밀며 카운터 방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재미있나 봐요. 네? 뭐가요? 드라마가 재미있나 보다 하고 묻는 거예요. 시에펑은 중년 남성이 그 전에도 몇 번 묵었던 손님이라서 친근하게 보이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며 그냥 이 시간에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요. 시에펑은 숙박장부를 내밀며 숙박부에 성명하고 주소, 신분증, 번호 좀 적어주세요. 양지청은 그녀가 내민 숙박부에 신분증을 올려놓고 신분증 번호를 적었습니다. 숙박부 작성을 마친 양지청은 카운터 쪽으로 숙박부를 밀어넣으며 자, 여기 신분증하고 숙박부. 시에펑은 남성의 신분증과 숙박부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양지청은 시에펑의 한 손을 잡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저씨하고 한번 할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 사람은 카운터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팔을 잡아당기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성이 오가자 입구 앞에서 자고 있던 경비원 한씨가 깨어났고 깨어난 한씨를 지켜보던 양지청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에펑의 한쪽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무슨 일이냐?
아유, 너 시끄러워서 이거 잠을 잘 수가 없구나. 그때 양지청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아가씨, 여기 봐요. 가서 담배하고 먹을 것 좀 사다 주라니까. 아이, 제가 이쪽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여관 사장은 그동안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던 손님인 양지청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버지는 시애펑에게 눈치를 주며 아유, 신부름 같다. 뭐 하고 있어? 시애펑은 손님이 본인에게 성적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아버지에게 말하려 했으나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아버지의 호통으로 투덜거리며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중년 남성은 카운터 앞에서 뒤뚱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극도로 긴장했던 탓에 시애펑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의 절룩거리는 걸음걸이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시애펑은 한 손에 담배와 음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흔들며 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관문 앞 바닥에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시애펑은 현관문 옆 테이블에 머리가 깨진 채 죽어있는 경비원 한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뒤에 숨어있던 양지청이 뒤에서 시애펑의 입과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여관 현관문을 잠그며 발부 좀 줘봐야 소용없어. 시애펑은 안방에서 아버지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양지청에게 끌려가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양지청은 눈물 흘리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시애펑을 절룩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여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여관방에서는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메아리쳤고 일을 마친 양지청은 절룩거리며 여관을 나서려 했습니다. 양지청이 조금 전 잠궈두었던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던 순간 고개를 카운터 쪽으로 돌리며 숙박부. 양지청은 카운터 앞에서 발을 쑥 집어넣으며 숙박부를 끄집어냈습니다. 양지청은 본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적어두었던 숙박부를 찢어버렸습니다. 경찰은 여관집 딸 시애펑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혈흔으로 바닥에 흥건한 상태였고 시애펑은 찢어진 그녀의 옷으로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현관문 손잡이에서 수십 개의 지문을 채취했지만 범인이 남기고 갈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장님! 범인이 숙박부를 찢어가 버렸는데요. 그 기록만 남아있다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요. 숙박부를 뒤적거리던 반장은 찢어진 숙박부의 다음 페이지에 눌려져 있는 숙박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눌려져 있는 홈이 파인 부분에 천천히 문질러 봤습니다. 그러자 빼곡히 적힌 숙박자 명단이 드러났고 루 형사는
10여 명의 숙박부에 기록된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시기는 힘들겠지만 혹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저씨는 전부터 저희 여관에 가끔씩 들리는 손님이었어요. 가죽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도매업을 한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난방 사투리를 사용했어요. 경찰은 숙박부에 기록된 주소를 바라보며 사냥시 왜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소고로 32번지? 32번지? 경찰은 용의자가 남기고 간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가 남긴 주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랐지만 일단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냥시에는 양지청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여관에서 죄치한 용의자의 지문과 일치하는 이전 교도소 수감자들의 기록과 대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10여 년 전 수감이 되었던 양지청이라는 사람 기록과 일치했는데 현재 중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지청이라는 사람과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신분을 세탁해 전혀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분을 확보했으나 행적을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2004년 6월 어느 날 진창시 주택에서 40대 중년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살해당한 방법이 2년 전 여관에서 발생한 범행 현장과 아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끼를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과 주변인들이 목격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절름발이었습니다. 경찰은 살해당한 여성의 집에서 액자에 끼워진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남편의 이름은 양지청이 아닌 왕미신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 경찰은 시에펑에게 사진 속의 남자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당시 여관에 묵었던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에펑은 그날 여관에 찾아왔던 남성이 맞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005년이 되어서야 미국으로부터 첨단 지문 인식기를 도입하여 여관에서 증거로 보관하고 있던 쪽지문 수십 개를 대조한 결과 2년 전 여관 살인 사건의 용의자 양지청이 왕미신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해 결혼하고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양지청을 추적해 허난성 슈우현에서부터 찾아온 경찰은 얼마 전 신분을 세탁한 양지청이 절도 사건으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쉬창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양지청은 구금을 마치고 풀려난 후였습니다. 경찰은 양지청 검거를 코앞에 두고 놓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포상금을 걸어 그가 거주하고 있는 일대에 현상금 수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찰은 30만 건의 제보 전화를 받으며 타이강 모텔에 전단지에 나와 있는 남성과 비슷한 절름발이 남성이 숨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했습니다. 양지청은 2년 전 여관에서 훔친 다른 남성의 신분증을 이용해 주시에지에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 그동안 경찰의 조사를 피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도 화려했는데 양지청은 21세부터 25세까지 폭행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가 출소 후 30세의 나이에 또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며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48세의 나이에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몇 년 사이에 또다시 여관 살인 사건을 저지르며 최후에는 사형을 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가 불편해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 본인처럼 힘이 센 남성들을 대상으로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고 비교적 약자인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살인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양지청은 사형을 선고받아 그 다음에 사형당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낮 12시 30분 올해 53세인 정비사 린싱핑은 에어컨 정비를 하기 위해 홍콩 국세청 건물에 방문했습니다. 싱핑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에어컨 접수하셨죠? 그 전에 있던 관리인은 그만뒀나봐요? 네, 저 따라오세요. 싱핑은 보일러실로 올라가기 위해 관리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관리소 직원과 함께 33층 보일러실로 올라갔습니다. 보일러실 문이 열리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뭐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싱핑이 관리인 뒤를 따르자 음산한 기운에 아이 근데 이거 무슨 냄새요? 뭐, 동물 같은 게 죽어있나? 그럴 리가요. 들고양이도 여기까지는 못 올라와요. 일단 고장난 거부터 한번 보시죠. 잠시 후 싱핑은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해 보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보일러실 안에 있는 3m 높이의 환풍기를 한번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3m 높이의 사다리를 설치하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싱펑은 선생님 여기 뭐가 있는데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투가 있어요. 거기에 검은색 봉투가 들어있다뇨? 거기 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곳인데요. 혹시 돈 같은 것이 들어있나 한번 잘 보세요. 돈이요? 아니 청탁 같은 거 받아서 비자금 숨겨놓은 거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봐요. 딱딱한지 어쩐지. 싱펑은 망설이며 그러지 말고 경찰 그냥 부릅시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잠시 후 신랑이 하던 관리인은 마지못해 관리실로 무전했고 추가로 사람을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관리인 3사람은 옥상 환풍구에 끼어있던 검은색 비닐봉지를 보일러실 아래로 끄집어내렸는데 이게 뭐야? 무서워 죽겠네. 뭐가 물컹한데요? 혹시 실리콘 인형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때 관리인 한 명이 검은색 비닐을 살짝 뜯자 이게 무슨 냄새야? 이거 보세요. 머리카락도 여자 머리카락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잠깐, 이거 아무래도 사람 같은데. 관리인은 보일러실 한쪽 구석에서 쇠막대기를 가져와 비닐봉지를 눌러봤습니다. 시신이다.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환풍기 위에 올려져 있던 시신을 부검실로 옮겨 확인한 결과 키 1m 55cm,
40세 전후의 나이에 긴 머리를 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는데 상처는 대부분 그녀의 목과 가슴 부위에 무엇인가로 긁힌 자국이 집중적으로 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오른쪽 가슴에 칼이 찔려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 아마도 누군가 그녀의 뒤에서 칼로 찔러 가슴을 관통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거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한데 몇 개월을 놔둔 시신치고는 부패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어. 아마도 환풍기가 들어가면서 시신 쪽에 열을 가다 보니까 외부 온도하고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서 부패가 빨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부패가 심해서 얼굴이며 시신이 모두 뭉개져 버렸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겠구만. 반장님, 그런데 그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밑에 조그만 비닐봉투 하나가 발견이 된단 말입니다. 그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고 진주 귀걸이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선 상당한 재력가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검 결과는 나왔나? 부검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가지고 나온 주영사는 반장에게 서류를 전해주었는데 서류를 바라보던 반장은 이거 참 묘한 사건이구만. 저 여인 몸에서 화학약품 같은 성분이 검출이 되었어. 범인이 유전자를 없애려고 한 것 같군. 그리고 목에는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 목을 조인 흔적도 나왔고 말이야. 실질적인 사인은 칼에 찔려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목을 졸려 살해한 질식사란 말이지. 반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범인이 왜 이런 곳에다가 시신을 놔뒀을까요? 금품을 노렸다면은 저 수백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하고 명품 귀금속을 저렇게 놔뒀을 리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글쎄, 여기에다 놔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겠지. 시신을 빨리 부패하도록 놔뒀거나 시신을 눈에 띄지 않은 곳에 버린 뒤 시간을 끌었거나 이 둘 중 하나가 아닐까.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 방송국에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방송에서 고인의 신장과 인상착의 그리고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내보낸 결과 몇 시간 뒤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홍콩 태구 부총영사 무이비제는 이 방송을 보고 얼마 전 10월 13일 오전에 실종된 태국계 중국인 여성 시에리핑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월 25일 저녁 경찰의 요청으로 그녀의 여동생이 미국에서 홍콩으로 날아와 신원을 확인해 주었고 그녀의 가족들이 속속 홍콩으로 입국했습니다. 경찰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중국 광동 출신인 아버지와 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태국에서 보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미얀마와 태국에서 보석 채굴 사업을 시작해 막대한 돈을 벌었고 최근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집안은 태국에서 아주 유명한 보석 사업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던 터라 영어와 태국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쉐리핑은 대학에서 사랑하는 남성을 만나 유학을 마친 후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1988년 5살 연상인 외국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순탄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생활은 여러 차례 임신을 반복하던 중
모두 유산하고 말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국 두 사람의 파혼 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출산 문제로 고심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헤어지게 된 그녀를 원망도 해보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에리핑은 이혼 후에도 남편에게 보석가게 하나를 장만해줘 생활하는데 문제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혼하고 얼마 후 시에리핑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고의적인 것인지 상대방의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시에리펑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이제 큰딸인 시에리펑과 둘째 딸 시에리다만 남게 되었는데 여동생은 원래 아버지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스타일이라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미국에서 즐기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사업에 관심이 없고 재산에도 관심이 없자 보석상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은 고스란히 큰딸인 시에리펑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후 사업 범위를 확대해 싱가폴과 유럽에 사업장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잦은 해외 출장을 하다 만나게 된 밀러라는 28세 호주인 사진작가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0살 이상 차이가 났지만 사랑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2005년 9월 10일 홍콩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은 시에펑은 남자친구인 밀러를 홍콩에서 만나자며 초대했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홍콩에도 디즈니랜드가 생긴대. 10일에 개장한다니까 우리 개장일에 맞춰서 홍콩에서 한번 만나자. 홍콩에도 디즈니랜드가 생긴다고? 참 재밌겠는걸? 그런데 그날은 다른 지역 출장이 있어서 힘들 것 같고. 시에펑은 남자친구에게 그럼 시간이 될 때 스케줄을 다시 잡아 디즈니랜드에서 놀며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유학 시절부터 디즈니랜드를 너무 좋아해 홍콩의 디즈니랜드가 들어선다고 하자 오픈식에 맞춰 들어가고 싶어 설레는 마음을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10월 10일에 홍콩에 출장 가는 일이 있으니 그때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했고 그녀는 남자친구를 위해 오픈일 입장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0일 남자친구가 홍콩에 도착하고 미리 호텔을 예약해둔 시에는 미국에 있는 여동생에게 남자친구와 홍콩에서 보낼 일정을 자랑했습니다. 한 5일 정도 있으려고. 계속 디즈니랜드에만 있을 거야. 남자친구하고 놀이공원에 가기 전에 홍콩에 그 사무실 차리기로 한 거 있잖아. 한번 둘러보고 만나기로 했어. 아니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에도 좀 신경 써. 아니 사랑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 아니야? 10월 11일 시에펑은 사업소 오픈을 위해 세무서 건물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공교롭게도 세무서 휴무일이었고 그녀는 다음날 다시 방문하겠다며 건물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시에펑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내일 다시 오라 그래서 돌아가는 길이야. 뭐 부탁할 거라도 있어? 40층에 가면 영화에 관련된 사업소가 있을 거야. 거기 가서 내가 말해주는 책자 좀 갖다 줬으면 고맙겠는데. 세무서 건물이 모두 닫혀 있어 40층으로 올라가지 못한 그녀는 다음날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10월 12일 오후 2시 시에펑은 남자친구 밀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은 쇼핑 중이니 쇼핑을 마치고 책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시에펑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여자친구가 걱정되었던 빌런은 주 홍콩 태국 영사관으로 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사관은 홍콩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홍콩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그녀의 출국 기록을 조사해 보았으나 선박과 항공을 이용한 출국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한 남성이 실종자의 남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10살이나 차이 나는 관계가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후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남자친구일 것으로 보고 그의 알리바이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10시까지 현장에서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니까요.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억울하다며 스태프들과 저녁 10시까지 촬영을 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대로 그때 당시 같이 작업했던 스태프들에게 물어본 결과 촬영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 그를 일단 수사선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 남편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외출 당시 시에펑은 여권과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는 검은색 배낭을 하나 메고 호텔을 나갔는데 가방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무서의 CCTV에도 그녀의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10월 14일 현금 지급기에서 그녀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한 기록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2만 달러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연속으로 비밀번호를 3번 틀리자 거래가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시신이 들어있던 보일러실도 보안이 철저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의 출입증 없이는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일러실 환풍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직원과 수리업체 직원 외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수십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많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건물을 수색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직원용 엘리베이터는 그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그건 보안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분명 건물 내부자의 소행일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병력 30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엄청난 병력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 사건은 아무런 성과 없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2008년 5월 15일 홍콩 이종 컴퍼니 회사의 화물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며 경찰에 실종을 접수했습니다. 그녀는 올해 21세인 치우시엔이라는 여성이었는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문자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당분간 어디로 떠날 것이라는 문자를 남겨 깜짝 놀라 그녀에게 전화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도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집에서 딸의 연락만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그날 저녁 딸에게서 날아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3, 4일 정도 있다가 집에 돌아갈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친구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쪽 계좌에 1,000만 원만 입금해줘. 아버지는 딸의 전화를 받고 너무 이상해 곧바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전화기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버지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금품을 노리고 딸을 납치한 누군가의 소행으로 생각되어 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5월 17일 오전 은행을 방문한 어머니는 딸의 카드에서 2건의 인출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5일 새벽 1시 50분에 대어촌 쇼핑몰 현금 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했고 30분 뒤 3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5월 19일 오전에 3천만 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 생활을 해 제법 많은 돈을 모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첫사랑과의 이별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을 추려내 본 결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슈젠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5월 19일 경찰은 슈젠을 찾아갔습니다. 류슈진 씨, 여자친구분이 실종되던 날 어디에 있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자친구 납치범한테 문자를 받았다고요. 자, 한번 보세요. 경찰은 슈젠이 보여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았는데 여자친구의 몸값은 6천만 원입니다. 지불하시고 살릴지 죽일지는 당신이 선택하세요? 아니 그럼 여자친구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슈젠 씨가 납치범에게 일단 협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그쪽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슈젠이 납치범이 보낸 문자에 답장하자 며칠 후 납치범의 문자가 도착했는데 경찰은 문자를 보낸 발신지를 조사해 본 결과 타이포, 공포, 야마테이 등 3곳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배달 일을 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주 배송지가 타이포, 공포 등의 지역이어서 그의 범행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5월 21일 저녁 경찰은 잠복조 12명을 배치해 전 남자친구 주 씨가 운영하던 차를 가로막고 그를 검거했습니다. 조사실로 끌고 간 경찰은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핸드폰 한번 줘보세요. 핸드폰은 왜요? 당신의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친구를 납치했다는 문자를 보낸 번호로 시간과 장소를 보내보세요. 연락이 오면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니까 말이에요. 주젠이 납치범이 보낸 문자로 만나자는 내용을 보내자 답장이 왔습니다. 22일 저녁 8시 타이포 센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쓰레기통에 돈을 집어넣으시오. 주세는 경찰의 지시대로 21일 오후 8시 여자친구 몸값을 하얀색 가방에 담아 납치범들이 말한 장소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107번 버스가 도착했고 한 남성이 내리더니 쓰레기통에 있는 돈 봉투를 들고 탑승했고 잠복해 있던 경찰은 그를 뒤따라 버스에 탑승한 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경찰은 그 남성이 눈치챌 수 없도록 그가 내릴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버스가 타이포 타이워 임대 아파트에 멈춰서자 버스 문이 열렸고 남성은 재빨리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간 시각은
저녁 9시 50분. 그를 비행했던 경찰은 집안에 있던 남성 4명을 덮쳤고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검거된 남성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수색한 결과 실종되었던 지우 샤오엔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발견되었고 침대 아래에서 현금 2천만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조사실로 끌고 갔고 그중 한 명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진텅.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 냉난방 기술을 배워 건물 관리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인 탓에 쉽게 누구와 친해지지 못했던 그는 시간 날 때마다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모아둔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는데 수중에 있던 돈들이 다 떨어지자 부모와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모든 돈을 도박장에서 잃다 보니 사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채 빚은 어느덧 1억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수지텅은 2008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만약 그들의 돈을 갚지 못한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채업자 돈을 상환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오전 수지텅은 사채업자와 이자를 납부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만약 오늘 구하지 못하면 또다시 구타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자가 어떻게 원금의 몇 배가 됩니까? 이게 완전 사채지 뭡니까? 에이, 그것도 모르고 사채를 쓴 거야? 이번 주까지 해결 못하면 시신도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날 밤 그는 어두운 저녁에 불 꺼진 상가를 지나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아 이자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지텅은 어두운 골목에 숨죽이며 현금 지급기에서 돈 찾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한 여성이 현금 지급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제법 돈도 많아 보였습니다. 어깨에 맨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상당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우 샤오엔이었습니다. 수지텅은 그녀를 뒤따랐고 그녀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간 밧줄로 그녀의 목을 조른 후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말해주면 살려준다는 말에 비밀번호를 말해주었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수지텅은 그녀를 살해한 후 시체를 건조더미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했습니다. 수지텅은 그녀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 사채업자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많다는 것을 알고 남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며칠 후 수초에 버려진 시신은 강가로 흘러내려갔고 지우 샤오엔의 시신은 수로 한가운데서 발견되었으며 추가로 그녀의 신분증과 소지품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지텅의 범행을 조사하던 중 3년 전 여성 살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전에 근무했던 직장이 바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보자. 수지텅 씨, 그 3년 전에 세무서 건물에서 일했던 적이네요. 그 근무하시던 당시에 시신이 발견돼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는데 기억나시죠? 아, 글쎄요.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요.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수지통과 자주 대화를 나누던 2명의 남성을 조사해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수지통의 친구인 궈후이와 수회요타오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08년 6월 14일 소환했습니다. 여기 그날 기억하시죠? 3년 된 일인데. 몰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만약에 수사에 협조하시지 않으면은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무기징역형을 받을지도 몰라요. 경찰이 고이후에게 협박하자 그는 깜짝 놀라며 도와주기만 하기로 했는데 왜 제가 무기징역을 받아야 하나요? 아이고 뭘 도와주라고 했는데요? 수지통이 면장갑을 치면서요 보일러실에 도와줄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비닐로 꽁꽁 묶은 시신을 환풍기 위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신을 3m 위에 있는 환풍기 위에 숨겨놓은 겁니까? 나중에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네. 나중에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도와주기만 했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길 도와주고 끝나면 룸사롱 가서 술 한잔 빨게 준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술 한잔 얻어먹을 생각을 하는 바람에요. 경찰은 수 씨의 집 창고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칼을 찾아내고 검거했습니다. 2010년 3월 30일 홍콩 법원은 수지통에게 시에리펑과 슈양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에펑이 사망하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여동생은 사업에는 관심 없다며 상속받은 모든 사업을 매각해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 위안차이프는 1964년 11월 17일 중국 하난성 리조우시 위엔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위엔카는 워낙 산세가 험한 지역이라서 외부인이 쉽게 들어가서 정착하기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외부로 나오기도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그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16세의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봐야만 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 중학교라고 해봐야 몇 안 되는 학생의 초등학교와 별다를 것이 없는 학업 수준이었지만 차이프는 그 수업마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산지성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으로 첫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차이프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일하며 벌어들인 돈 전부를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식사로만 끼니를 때울 정도로 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동안 즐거웠다. 기회가 되면 다시 연락 한번 할게. 어디 가? 나 일본에 군대 가기로 했어. 그런 데를 왜 가는데? 거기 가면 끼니 걱정할 일도 없고 대달 때쯤이면 목돈 챙겨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저녁하고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나 알 수 있을까 해서. 아유, 나 늦었다. 그럼 잘 지내? 1983년 11월 차이프는 진구가 군에 입대하자 자세한 지원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군 입대는 생각보다 쉬워 곧바로 입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부모는 가난에 고통받던 아들이 더 이상 일자리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밥도 준대? 네, 돈 나 줄까? 네. 아이 그럼 가야지. 애미도 갈 수 있는 거냐? 왜요?
덤탱이 품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군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차이프는 텔레비전으로 군인 퍼레이드를 보며 한눈에 반했습니다. 지원은 했지만 입대하는 동안 군 생활이 어떨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꽃 리본을 가슴에 달고 전장에서 적진을 향해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습니다. 차이프는 실제로 그런 군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설레임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차이프가 군에 입대하고 그는 중국과 인도 국경지대인 신장지구 북부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아! 파가! 선착순 5명이다! 저기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돼! 야! 말대꿀 시간에 낮은 포목으로 저기 기둥 돌고 온다! 실수 알겠습니까?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군 생활은 차이프가 생각했던 그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구타에 매일 흙탕물을 뒹굴어야 하는 고통은 차라리 공사장 인부로 벽돌 나르는 일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차이프가 경계를 섰던 지역은 인도와의 국경 지역이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분쟁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는 한 번 초소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근무하던 한 병사가 저녁만 되면 어두운 불빛 아래서 책을 읽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루일병님, 혼자 뭐 보시지 말입니까? 루일병은 허겁지겁 책을 숨기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잠깐 바람 쐬러 요 앞에 좀 갔다 올 테니까 경계 잘하고 있어. 루일병이 나가고 그가 했던 행동이 궁금했던 차이프는 서랍장을 뒤져봤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꺼냈는데. 차이프는 서랍장에서 색바랜 누런 책 한 권을 바라보며 이게 책인가? 차이프는 선뜻 서랍장 안에 있던 책을 집어들지 못하며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그 책 중에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녀의 마음? 차이프는 서랍장 안에 있던 책들을 들춰보며 이건 또 뭐야? 간호사의 달콤한 꿈? 한 장 한 장 책을 읽어내려가던 차이프는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래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필로 써놓은 음란 서적이 틀림없었지만 이런 서적을 처음 접해본 그로서는 이런 음란한 내용 자체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차이프의 꿈속에 자꾸만 나타나는 간호사의 행동에 흥분하다 깨어나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1984년 7월 14일 새벽 국경 수비대 근무를 한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혼자 보초 근무를 서고 있던 차이프는 근무 시간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책에서 보았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저녁. 뭐야? 이거 씻는 소리 아니야? 차이프는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차이프는 이제 막 샤워를 마치고 들어가려는 여성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은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방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야한 모습을 본 순간 차이프는 책으로만 보았던 남녀관계의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미치겠네.
근무소로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차이프는 인생에 단 한 번 있을지 모르는 기회라는 생각에 담벼락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들 때까지 기다렸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방 한쪽에 메고 있던 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늦은 새벽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는 잠들어 있는 그녀를 덮치기 위해 안경도 소총 아래에 벗어두고 차례대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누구세요? 차이프는 깊이 잠들어 있을 줄만 알았던 여성이 잠에서 깨자 너무 놀라 그녀 입을 막았습니다. 차이프는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간 칼을 꺼내며 소리 지르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릴 거야. 차이프는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여성과의 관계를 난생 처음 경험하게 되자 묘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차이프가 방심하는 사이 도망치려 했는데 여성이 소리 지르려 하자 차이프는 너무 놀라 내려놓았던 소총과 옷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서둘러 도망가는 바람에 벗어두었던 안경을 챙기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두고 말았는데 그 안경에는 군부대에서 분실을 막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적어놓았었습니다.致命적인 실수를 하고만 차이프는 아무 일도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여성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군복을 입은 남성이 방에 들어왔다는 진술로 인근 군부대 군인 중 차이프라는 남성을 찾아 검거했습니다. 구치소로 끌려간 차이프는 경비가 허술한 tum을 타 도주했으나 얼마 못 가 다시 검거되며 마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노동수용소로 보내져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삼엄한 감시 속에 사막 한가운데서 노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 설립된 하리회이취라는 노동교화소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모아두는 곳이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살인에 폭행들의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왔던 죄수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화소는 수차례 소속과 명칭이 바뀌면서 1989년 법무부 산하 노동개혁관리국으로 편입되어 탈옥을 꿈꾸는 죄수들은 개선된 시설로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이프는 성실하게 교도소 생활을 했던 터라 별탈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취사장에서 식사하던 어느 날 요리하던 중 취사병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야! 뭐해? 빨리 병원으로 옮겨! 그날 이후 차이프는 손가락이 절단된 죄수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뭐야? 그럼 손가락이 다 없어지면 치료될 때까지 병원에 있다가 일반 교도소로 보내주는 거야? 아이씨, 손가락이 없으면 노역을 못하니까 이놈들이 교도소로 보내는 거구나. 며칠 후 차이프는 주방에 있는 중식도를 들고 왼손 네 손가락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그날 이후 차이프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으나 잘려나간 손가락은 수술을 하지 못하고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차이프에게 힘든 일은 시킬 수 없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차이프는 교도소로부터 새로운 보직을 명받게 되었습니다. 1992년 한 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차이프는 목화장에서 목화 따는 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게 손 내밀어봐. 한 손은 손가락이 없어서 일하기 힘듭니다. 알았으니까 너는 물건 들고 나르는 일은 하지 말고 한 손으로 묶어놨다. 괜히 물건 나르다 쏟아버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말이야. 그 이후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이프는 4번의 감형을 받아 징역 6년을 살고 줄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5월 22일 줄수한 자이프는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든 여성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올해 34세로 고향에 돌아온 자이프는 자신이 전과자라며 면회 한번 찾아오지 않고 편지도 보내지 않았던 친척과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았는데 알았으니까 닥치고 돈이나 좀 줘봐. 자이프는 불구가 된 손으로 부모에게 손 벌리며 아니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부모한테 이렇게 손 벌리고 사는 게냐? 닥치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나 교도소 갔다 와서 성질 더러워진 거 몰라? 잠잘 때 확 불 한번 질러볼까? 알았다. 줄 테니까 제발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라. 애미가 아주 무서워서 살 수가 없구나. 그러길래 아들 방에 가 있는 동안 면회라도 한번 와보지 그랬어. 마을 사람들은 행여나 그를 마주칠까 두려워 땅만 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가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자이프는 빈둥거리며 할 일 없이 지내는 것도 지쳐갔고 뭔가 새로운 흥미거리를 생각해보던 어느 날 1998년 7월 15일 저녁 며칠 동안 일자리를 찾아 안양시 공장 일대를 돌아다니던 자이프는 무더위에 지쳐 잠시 잔디밭에 누워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휴, 깜빡 잠들었네. 잘 잤다. 큰일 났네. 낮에 잠자면 저녁에 잠 안 오는데. 기지개를 펴던 자이프는 저 멀리 잔디밭에 혼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려던 자이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읽었던 소녀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그 소설 한 권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것을 생각하면 마주치는 모든 여자들을 살해하고 복수하고도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소녀의 마음 좋지. 그년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말이야. 자이프는 그녀가 누워있는 잔디밭 뒤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반항할 수 없게 제압한 후 그녀의 옷을 벗기고 폭행했습니다. 이를 마친 자이프는 두 손에 쥐고 있던 벨트로 그녀의 목을 감아 힘껏 조였습니다. 죽으라고. 올해 21세인 여성 근로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자이프는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쾌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7월 17일 자이프는 양군의 한 방죽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던 여성을 납치해 산속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성만을 골라 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이프는 풀숲에 숨어있다 외진 곳을 지나가는 여성을 끌고 들어가 폭행한 후 돈을 빼앗고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여성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얼마 못 가 검거될 것이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기적으로 장소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차이프는 산동성과 북경 일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인적이 드문 내몽고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1998년 7월 29일 내몽골 초원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던 중 노 부부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인근에 있던 주민들이 달려왔는데 그는 노동으로 단련된 날렵한 몸으로 재빨리 도주해 잡히지 않았습니다. 차이프는 그 이후로도 1998년 8월 3일 교평촌 마을에서 30세 여성을 폭행한 후 살해했습니다. 그때 목격자의 진술로 진양홍이라는 남성이 검거되었는데 그 목격자는 바로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양홍을 범인으로 지목한 초등학생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했다며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살인은 2000년 5월까지 이어갔습니다. 2000년 5월 12일 허난성 신상의 직업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장년의 뒤를 쫓아가 살해했고 2000년 6월 13일 저녁 8시 허난성 자우주시 풀숲에 숨어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여성을 덮쳐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2000년 6월 25일, 11월 22일에도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200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범행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2001년 2월 5일 눈 내리던 그날 밤 차이프는 잠들기 전 사색에 잠기며 담배 한 대를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덮인 산 풍경을 바라보던 그는 2001년 2월 6일 돌연집을 나와 1시간 동안 산길을 걸어 란저우시 위안강 경찰서 앞을 서성이다 경찰서로 들어가 자수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다짜고짜 찾으라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동안 한 20명의 여성을 살해했는데 요즘 불면증에 잠도 못 자고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고통스러워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라도 좀 해줘야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1999년 내몽골, 산시성, 허난성 등 불숲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저는 당장 시간 들어수가 유영사 뭐하고 있어? 당장 태어나니까 뭐하고 있어? 차이프는 경찰서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20명의 여성을 살해한 살인범이라며 살인이 지겨워 더 이상 살 수 없어 자수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강도, 강간, 살인 등 41건의 사건과 20여 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내용을 설명해주자 경찰은 그동안 수백 명령이 떨어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2001년 차이프는 란저우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 죄 없이 차이프의 범행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들어간 진양홍은 정부로부터 29만 위안을 받고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진양홍은 이 돈을 받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서명을 한 후에서야 풀려났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